예,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센터 하나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의 8차 당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의 당대회는 당의 최고 의결기구이자 국가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8차 당대회가 1월 5일부터 1월 12일까지 그리고 14일 열병식까지 포함하면 열흘간의 그러한 대장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8차 당대회를 분석하고 그리고 한반도 정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하는 생방송이라서 긴장이 많이 되고 할 텐데 혹시나 이거 접속에 이상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은 텔레를 통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강의를 좀 집중해서 들으셔서 나중에 질문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 40분 정도 김강수 이사장님 모시고 8차 당대회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저희 사회자가 한 서너 가지 질문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언제든지 올려주십시오. 그걸 취합을 해서 나중에 또 이사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이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강수입니다. 한 3, 40분 정도 강연 시간을 제가 할애받았는데요. 제 강의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제가 준비해 온 자료를 갖고 좀 추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좀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발제해 들어갈 주제와 흐름은 첫 번째로 총론적 특징을 좀 분석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북의 생각과 의도들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8차 당대회를 통해서 남북 북미 관계 전망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린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을 분석하고 나면 당연히 우리의 과제, 즉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주제를 갖고 결론적으로는 완전 새로운 평화통일운동이 새롭게 좀 정립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의 흐름에 맞게 제 1특징, 즉 총론적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한 5분 정도 이야기할까 합니다. 총론적 특징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총적 의미는 제가 이렇게 한번 규정해 봤습니다. 이번 제8차 당대회가 북내부적으로도 역대 어느 당대회보다도 아주 비중 있게 또 역사적 의미가 컸음을 좀 알 수 있었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전 세계가 이 제8차 당대회에 주목했죠. 그래서 우리 민족 8천만 결의는 물론이고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도 정치사에 비상하게 기억될 그런 어떤 제8차 당대회로 기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유가 무엇일까를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기간에 있어서 우리 김동윤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역대 두 번째의 어떤 기간의 당대회였습니다. 이것이 함에 주는 정치적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다시피 첫 번째 제일 긴 대회가 1970년도에 이루어진 제5차 당대회인데요. 이때는 무려 12일 동안 진행됐죠. 이때 주체 사상을 북의 지도 이념으로 이렇게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완전 승리 노선을 결의했습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그 5차 대회의 버금가는 제8차 당대회였다는 것을 이 기간이 정리해 주고 있는데 혹자는 이렇게 8일이라 하지만은 또 열병식 또 사진 촬영까지 합치면 17일 이렇게 또 기간을 늘려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긴 역대 이렇게 당대회가 되었을까? 그것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북 스스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정은으로의 혁명 위협의 개성이 성공했다.
좀 그것을 자축하는 의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신문 1월 11일자 보도에 의하면 혁명유업의 개성기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1기 김일성 시대, 2기 김정일 시대를 거쳐서 제3기 김정은을 위원장으로 하는, 즉 총비서로 하는 유일사상 체계가 확립되어졌다는 그 의미로서의 혁명위협 개성을 성공하고 그것을 좀 자축하는, 내부적으로 그런 의미를 함께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 이제 사업총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있어서 자력으로, 자체 힘으로 그것이 달성 가능하다는 그런 좀 당적 결의를 해낸 그런 좀 이제 8차 당대회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이제 왜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가 하면, 이거는 이제 1월 6일자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보도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론 고조기라 하면 국어사전적 개념으로 기세를 탔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고 장엄한 객변기는 뭔가 정세상에 아주 중대한 변환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 세 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바로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북체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혁명 위협의 어떤 개성, 즉 김정은 총비서로의 유일사상 체계가 확립되었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회주의 체제가 강성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그 측면, 그리고 세 번째가 대외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변화, 즉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뭔가 중대한 변화가 있고, 또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어떤 전략이 수립되는 그런 어떤 과정에 맞게 사업을 전면적으로 엄중 총화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면서 사회주의 위협의 보다 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 방향과 임무가, 그런 세 가지 방향에서 그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실제적인 개선책, 즉 개헌과 개선 이런 것들을 내오는 그런 제8차 당대회였기 때문에 기간도 길었고 역사적 의미가 그렇게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그런 체제 내적인 관점에서 그런 김정은 총비서로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는 그러한 측면이 있었다면, 두 번째 역사적 그 의미, 즉 8차 당대 역사적 의미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대외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전략 수립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예측하기로는 보통 당대회라 하면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 간에는 보통 원론적인 입장에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을 예상했고요. 또 하나는 아마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나 정세 분석 예견가들이 좀 미국의 그 대응을 보고 사후적으로 뭔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을 했는데 의외로 아주 명확하고도 확고한 입장을 선제적으로 내놨다. 이 말은 객관적인 어떤 상황, 객관적인 정세에 이렇게 연동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판단에 의거해서 남북관계, 대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강연에서도 나중에 확인되겠지만은 미국을 타성해야 될 주적으로 명확히 명시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어떤 사변적인 규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남북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근본 문제, 즉 비본질적 문제를 중지로 지키고 근본 문제에 천착하는 그런 전략을 채택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의의와 전 세계 인류의 관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이제 8차 당대회였다, 이렇게 총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제8차 당대회를 통해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북의 생각과 의도들을 좀 짚어볼 건데요. 이런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앞서 그 조선중앙통신에서 소집 목적에서 우리가 예견 받았듯이, 그리고 또 1월 11일자 노동신문에서 이 제8차 당대의 의미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그렇게 성격 규정을 했죠. 바로 혁명위협의 개선기와 새로운 발전기의 사회적인 요구를 수렴하는 그런 제8차 당대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번 그 제8차 당대회의 아주 중대한 특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좀 유념해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이 개념에 맞게 조금 낱말로 이렇게 이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바로 북의 역사와 혁명 발전 경로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유일 정통 개성과 그리고 혁신으로 점쳐되어진 역사임을 분명히 했고, 그 최종 꼭 지점에 김정은 당위원회 위원장을 지금은 지금은 위원장이죠.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직함인데 이걸 총비서로 추대해서 공식적으로 김정은 중심의 유일사상 체계가 확립되어졌음을 좀 선언한 그런 어떤 의미이고,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최고 존엄으로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치 방식, 즉 그 김정은식 정치 방식을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로 이렇게 그 당귀하게 반영함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명확히 정식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북이 향후 2기 김정은 시기에 어떤 자신들의 생각과 의도들이 있는지를 제8차 당대회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8차 당대회는 이런 이제 김정은 중심의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하고 혁명 전통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러면서 혁신으로 바로 새로운 발전기를 열어가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의 확인과 함께 그것이 나타나는 그 어떤 이념적 좌표라고 해야 될까요? 김정은 2기의 어떤 시대의 이념, 또 김정은 2기 때 이끌어가야 될 어떤 사상적 그 현실 구체적인 어떤 지도 이념, 총론적으로는 이제 주체 사상, 뭐 김일성 김정일주의라는 그런 어떤 총론적인 자신들의 어떤 그것이 이제 그 시기에 맞는 시대적인 으로 구현되어지는 그 당면한 현실적 그 인연적 좌표로서 명확하게 위민 이천, 단결, 자력갱생 이렇게 3대 이념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할 국가운영 방침으로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 그리고 인민 대중 제일주의, 그리고 자력갱생 전략 이렇게 채택했죠. 여기서 조금 우리가 들여다볼 지점이 바로 이민이천 1심 단계의 자력갱생인데, 이거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이렇게 단어를 창조해낸 것이 아니죠. 이미 이 아까 정통과 개성이라는 그 측면에서 줄곧 북이 계속 써왔던 용어들이고, 선대, 즉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서도 이민이천 1심 단계의 자력갱생은 그렇게 써왔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김정은식의 정치 이념으로 이렇게 좀 구체화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이민이천은 사실 김일성 주석의 정치 방식이죠. 제일 많이 썼던 게, 김일성 주석이 제일 많이 썼던 게 이제 이민이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가장 많이 썼던 것이 1심 단결입니다. 이건 아마 체제 수호와 그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또 그 미국의 어떤 적대 정책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있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었던 그 당시의 시대적 담론이 바로 1심 단결이었죠. 그리고 김정은 시대 때 제일 많이 썼던 것이 이제 자력갱생. 물론 이 세 단어는 아까 일관되게 북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지나면서까지도 일관되게 써왔지만은 조금 그 시대적 상황에서 보면 무게중심이 김일성 주석에게는 이민이천이 있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는 1심 단결을 좀 강조했고, 김정은 위원장 들어가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아까 정통과 개성, 그리고 혁신,
이것이 맞물려지면서 2기 김정은 총비서의 어떤 시대에 있어서 2기를 이끌어가는 그 당면 시대 이념으로서 이 세 가지 이념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구현할 이제 국가운영 방침으로서 아까 3대 제일주의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을 이제 그러면 이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 흔적, 즉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를 좀 들여다보면 이런 거죠. 체제적으로는 김정은 중심의 유일 수령 체계와 후계 체제 구축이 완료됐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알 수 있는 키포인트가 결정서와 이렇게 그 노동신문의 보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당 중앙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사실 당 중앙은 우리가 그 1970년대, 즉 구체적으로는 1974년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후계자로 이렇게 지명되면서 당 중앙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래서 후계자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은 후계 체제 구축의 어쨌든 체제적으로 적어도 완비되어 있고 당적 결의를 이번 제8차 당대에서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왜냐하면 당 중앙이라는 표현이 후계자의 어떤 지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아직 김정은 총비서가 나이가 아직 30대이죠. 그러면 벌써 후계자를 지명 했느냐, 그것을 당적 결의를 했느냐, 당 중앙의 용어는 결국 후계자를 지칭한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조금, 깊은 분석과 향후에 이제 좀 어떻게 이제 북이 이렇게 뭐 워딩이나 아니면 어떻든 발표를 내년에 따라가지고 조금 해석의 여지는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아까 김정은 총비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물 중심, 후계자 인물이 이렇게 지정되었다기보다는 후계 체제 구성, 후계 체제, 체제적 정비, 후계 체제라는 그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전 당원이 결의를 했고, 이후에 아직, 지금의 2기라고 한다면, 이후에 한 3기, 좀 나이 한 50대, 뭐 40대 중반, 50대 이후에 그 정도 나이 때 이제 구체적인 인물이 지명되면서 후계 체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료되어지는 그런 좀 의미로 봐야지 이 당 중앙의 영역을 그냥 과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총비서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 과정과 연결시켜서 벌써 후계자가 지명되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 김여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 후계자론에 맞지도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후계 체제가 좀 완비되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당 중앙의 유일지도 체계 구축을 좀 결의하고 그것을 좀 준비하는 그런 의미로 봐줘야 되겠고 그래서 명확한 거는 바로 김정은 중심의 유일 이렇게 그 수능 체계가 확립되었다는 것이 보다 더 포커스에 맞는 그런 좀 분석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1월 10일 날 채택되어진 제8차 당대의 결정서 중에 네 번째인가요? 거기에 조선노동당 총비서 선거에 대하여 부분 결정을 했죠. 그러면서 김정은 총비서에 대해서 김정은 총비서는 주체혁명의 영도자이십니다. 영도자라는 것이 수능체계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죠. 이미 영도자의 직위에 올라섰다는 겁니다. 국가와 인민의 상징이고 대표자라고 명확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김정은 총비서의 등장이 곧 김정은 중심의 유일사상, 즉 유일 수능체계가 이렇게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이 바로 사회주의 완전 승리 노선을 재확인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러낸 그런 어떤 제8차 당대이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바로 신국가발전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냈죠.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북은 그렇게 김정은 총비서 중심의 유일사상 체계가 확립되어졌기 때문에 그 체제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5년 동안 모든 북의 국가 역량을 그 결정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경제 전선의 주 타격 방향을 바로 정하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는 당적 결의를 좀 해낸 것이죠. 그래서 이 5년 동안의 김정은 총비서는 바로 이 사회주의 완전 승리 노선에 근거해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서 경제 전선에 있어서 주 타격 방향을 바로 정해서 여기에 힘을 집중하는 그런 어떤 정치를 해나가는 그런 어떤 결의를 이번 당 대회를 통해서 해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 그 영역으로는 이렇게 결정서 내용에 보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심 과업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관건적 고리로 틀어지고 기간공업 부분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며 실제적인 경제 활성화를 추동하며 농업 부분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향상시키고 경공업 부분에서의 원료의 국산화 비중을 높여 인민생활을 한 계단 올려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했죠. 그래서 5개년 동안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습이 바로 이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경제 발전의 강건적 고리를 반드시 해결하고 이것에 기초해서 여러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기간공업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그런 사회주의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어떤 핵심 내용을 명확히 했고, 이것을 달성시켜내는 그 추동력으로서는 바로 또 이렇게 뒤에 표현되고 있죠.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비상히 정대시켜. 이걸 뭐 개념적으로 정립하면 아까 위에 자력갱생 전략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자강력 제일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주체의 힘, 내적 동력을 갖고 그렇게 사회주의 강국 건설 문제를 풀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2기 김정일 시대가 만들어진 그 시대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로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5년의 북청 사진은 이렇게 좀 전체 당적 결의를 통해 가지고 전체 인민들에게 공개되고 이 방향으로 모든 국가 역량이 총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8차 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것이 이제 사실 우리 남측의 통일운동 진영과 밀접히 연관되어진 부분이죠. 바로 남북 북미관계 전망인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번 제8차 당대회는 보통 원론적인 대외관계에 대한 언급에 그치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당찬 결의를 해냈다. 이것은 뭔가 아까 조선중앙통신에서 이야기했듯이 장엄한 격변기라는 그 어떤 표현 속에서 바로 맞물리면서 왜 그렇게 원론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인 측면에서 이 정세 규정을 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자 했던 것을 좀 연동해서 보면 이렇게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결정서 내용을 쭉 이렇게 우리 오늘 이 유튜브 강의입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같이 저하고 이렇게 듣고 있는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뭐 기간 좀 많은 이제 그 당 결정서를 읽어봤었기 때문에 그 내용보다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꼭 찾아내야 될 핵심 종자, 즉 핵심 좀 엑기스는 뭘까, 그 메시지는 뭘까, 이런 부분에 제가 집중해서 좀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한마디로 그 특징을 요약하면 기존 그 형제국 과는 친선과 우호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겠다는 것. 이거는 뭐 역대 여러 그 당 대회 때 항상 뭐 그걸 뭐라죠? 그 항상 나오는 거. 그런 뭐 그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좀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바로 미국을 대하는 방식이 핵무력 강화 발전 노선에 근거해서 바로 힘으로 대북 적대 정책을 분쇄하겠다, 즉 이겨내겠다. 그래서 주적으로 명확히 하면서 힘으로 이겨내겠다는 그 결의를 내온 거죠. 그리고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비본질적인 문제에 천착하기보다는 근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명확히 이뤄내겠다. 좀 이렇게 그 남북 대외 북미 등을 포함하는 대외 관계에 있어서의 당대의 특징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걸 이제 하나하나 좀 떨어서 좀 이렇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총적으로는 대외관계 메시지가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미국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적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는 바로 그 기본 대강이 바로 국가핵무력 건설대협을 완성시켜내겠다는 거예요. 즉 핵 보유를 전략국가의 일상에 맞게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 개건 또 대량화, 소형화, 정밀화를 계속 이루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즉, 핵 그 무력의 완성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이겨서 미국을 힘으로 굴복시켜내서 그 한반도에서의 자주적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어떤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고요. 그 원칙으로서는 바로 강대강, 선대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맞대응 전략이라 하는데요. 적이 강하게 나면 우리도 강하게 나오고, 선의로 나면 우리도 선의로 맞받아치는 것인데, 이걸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는, pitfall test이라는 맞대응 전략으로 이렇게 개념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원칙. 그래서, 미국이 강하게 나면 우리도 강하게 나오고, 선하게 나오면 우리도 선하게 대해주는 그런 어떤 전략을 통해서 미국의 그런 대북 적대 정책을 분쇄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죠. 그러면서 남북 문제는 아까 조국의 자주적 통일에 보다 방점이 찍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은 나중에 좀 우리가 네 번째 주제, 우린 뭘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에서 조금 깊게 설명하겠지만은 좀 이런 겁니다. 과정으로서의 통일보다는 결과로서의 통일에 보다 더 좀 방점이 찍히는, 즉 근본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이 한반도를 북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미국을 어쨌든 이겨내는 거죠. 미국을 극복해내는 것이죠. 군사적으로 미국을 어쨌든 축출해내는 겁니다. 즉 이것을 현실적인 의미는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힘을 통해서 제압시켜내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북 간에 존재하는 군사적 긴장 관계 있죠. 근본 문제라는 것은 군사적 긴장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 남북 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 군사적 긴장 관계를 어쨌든 보다 우선시하면서 해결하겠다. 그러면 이 방식은 어쨌든 미국이 극복되어지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어지는 이 방식은 결국은 2016년도 제7차 당대회에서 결정했던 그 민족 대단결을 우선시하면서 조국의 통일을 이루어내겠다는 그 방식보다는 조금 무게중심이 근본 문제라는 그 키워드와 그리고 당분간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보다는 근본 문제에 침착해서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을 이겨내고 그 다음 좀 후순위로 좀 이렇게 남북의 통일 문제는 좀 뒤로 밀려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겠죠. 그러면서 아까 국가 제일주의 시대와도 연결시켜내면은 이것이 이제 기간에는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좀 강조했는데 김정은 제8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국가 제일주의 시대로 이렇게 좀 규정한다는 것은 민족의 힘보다는 사회주의 제도를 완성시켜내고 사회주의 제도의 그 힘에 의거해서 이렇게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좀 지향해 들어가는 그것과도 연결시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총적으로 본다 그러면 과정으로서의 어떤 평화적 과정으로서의 통일보다는 결과로서의 통일을 좀 지향하고 조금 남북 관계 개선 문제가 조금 북의 입장에서 보면 후순위에 좀 밀려있다. 미국을 우선 대하고 그 후에 남책을 다하겠다. 그래서 이걸 굳이 우리 국제 정치학에서 또 우리 국내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그 개념으로 포장하자면 선미 후남이 되겠죠. 미국을 먼저 대하고 남을 나중에 대하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접근 정책을 조금 남북 관계에서 쓰려고 하는 그런 좀 제8차 당대의 그 속내가 좀 일으켜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적의 개념과 그리고 남에 대해서 이제 그 비본질적인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침착해서
남북 관계를 이렇게 접근하겠다는 그 내용은 이제 결정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먼저 미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죠? 대외 정치 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즉 주적이라는 표현을 썼죠. 미국을 제압하고 있어 미국을 명백하게 주적이라 표현했습니다. 사실 외교적 용어에 이렇게 주적이 이렇게 잘 안 쓰죠. 그리고 국방부나 아니면 이런 국방부 부서에서 쓰는 표현을 외교적 용어까지 이렇게 주적 개념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의 의지와 그 결의가 당당하다는 거죠. 확고하다는 것이죠. 보통 외교적으로는 조금 부드럽게 유화해서 많이 적는데 이렇게 주적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렇게 들고 나왔기 때문에 북의 의지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대화 협상 이런 방식이 아니고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고요. 그래서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격 규정을 했죠. 그리고 남북관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이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 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버릴 때 비로소 공고한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남조선 당국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한미동맹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대서 남북 관계를 자조적으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한미동맹에 기대서 미국적 시각에서 푸는 어떻든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통일적인 행태에 대한 것은 이렇게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면서 명확하게 북 자신들에 대해서 적대 행위를 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한미 동맹에 기대해서 제도적인 통일을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남측 정부의 행태들을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것들 엄정 관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버릴 때 비로소 남북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화해의 기초가 마련되어진다.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향후 북남 관계 개선을 해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문장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이렇게 북체제 내적인 문제 그리고 대외적인 문제를 이렇게 제8차 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규정할 수 있다면 이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는지 이제 결론적으로 조금 내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서 제가 시작하면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완전 새로운 평화 통일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 견해를 이야기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하자면 북은 이렇게 제8차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 중심의 유일사상 체계 구축과 자신들이 구상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달성 전략 및 북미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들의 전략을 선미 훈함하는 그런 어떤 정책으로 명확히 표현해냈습니다. 결과가 이제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이제 안기게 되는데요. 그 숙제의 기본 포인트는 우리 인식의 전환을 180도로 내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통일 운동을 정립시켜야 되는 숙제가 안겨졌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이어갈까 합니다. 이번 11일자 노동신문에 보면은 당규약 개정에 대해서 이렇게 한 3가지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특징이 바로 사회주의 제도의 우일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방향에서 보충하였다는 왜 규약을 개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사회주의 제도의 우일성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충하였다고 했고요. 두 번째가 바로 해외 동포들의 민족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보충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 조국 통일 운동과 관련해서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인데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었다. 당규약 개정을 하면서 그 목적을 바로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과 부분에서 강력한 국방력, 이건 아까 핵무력 완성이라는 그 의미를 갖죠. 이를 통해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은 두 가지죠. 미국을 이긴다는 것과 남북 간의 군사적인 대결과 격돌을 분쇄한다는 것. 이 근원적인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 이걸 통해서 조국 통일을 이루어내겠다고 이렇게 이걸 하기 위해서 당규약을 개정했다라고 11일자 노동신문이 이렇게 그 의미를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신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규약의 조국 통일 강령, 규약의 조국 통일 강령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서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의 반영, 우리 하면 입장의 반영이 되겠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평화적 안정, 그러니까 영원한 평화적 안정이라는 것은 전쟁이 종식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쟁을 종식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제 근본 문제, 그 강력한 국방력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결국 이것에서 바로 우리가 아까 무게중심이 민족 대단결과 평화의 어떤 과정으로서의 어떤 평화를 통해서 조국 통일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결과로서의 어떤 통일을 이렇게 좀 이동한 그런 어떤 무게중심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이것이 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하면 이거는 2012년도 제4차 당 대표자 회의에서 개정되어진 당규약이 있습니다. 그때는 조국 통일 강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의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그래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원칙. 그래서 이제까지 주로 민족 대단결 관점을 우선시하는 그런 어떤 조국 통일 방향의 추진이었다면 이제는 아까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그리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앞당기려는 그 관점에서 이제 통일운동을 해 들어가겠다. 그 과업을 실현시켜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 대단결이라는 그 어떤 정신보다는 이 핵무력, 즉 국방력 우위에 기초한 그런 어떤 무력적 그 관점에서 통일운동, 조국 통일 위협을 좀 이뤄내는데 앞으로 그러한 어떤 전략적 방향 하에서 이후에 조국 통일 정책이 수립될 것이라는 것을 좀 예고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의미를 우리가 좀 해석하면 바로 결과로서의 통일의 무게중심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미국과의 관계 개선 청산 후 통일 실현을 하겠다는 좀 통일이 좀 후순위로 밀리는 그러한 좀 그래서 미국과 이겨야 조국 통일 문제를 다음 진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관계 설정으로 현실적인 의미에서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결정서 또는 당규약 개정을 통해서 남북 관계 문제가 이렇게 좀 규정한다 했을 때 그리고 아까 미국과의 관계도 추적 개념으로서 본다면 이걸 좀 총론해서 이제 한 세 가지 특징으로 제가 우리 인식의 지점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결론 내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북사회에 대한 우리의 고정되어진 관념과 그 편견을 좀 완전히 이번 제 8차 당대회를 통해서는 드러내야 되겠다. 드러내야 되겠다. 찝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기간에 우리 남측 그 사회와 서방 세계를 지배했던 것이 언젠가는 북은 개혁 개방할 것이다. 그리고 체제 전환할 것이다. 이런 좀 환상과 편견 또 우리 체제 우월적 시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당대회에서는 바로 자강력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 개혁 개방, 체제 우월적
시각 그리고 어쨌든 체제 전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좀 생각을 거둬들이고 이 8차 대회를 통해서 북이 하고 했던 그 메시지를 좀 존중하면서 우리가 북을 인식하고 그 관계에 기초해서 남북 관계, 대미 관계를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좀 완전히 다른 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런 북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진다면, 그와 관련해서 이제 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 지상 최대의 어떤 그 과업인 조국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금 들여다보면은, 북은 이제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명확해졌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스스로 좀 핵을 내려놓겠다는 것은 이제 물 건너 갔다. 그러면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북의 핵 보유가 오히려 조국 통일 촉진을 앞당기고 미국을 좀 이겨내는데 오히려 그것이 도움되는 이득되는 좀 그러한 의미 분석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핵을 이제는 좀 비핵화 선언,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런 데 우리가 천착하기보다는 결의의 핵, 통일의 핵, 분단 극복의 핵, 좀 이런 좀 미국을 이겨내고 오히려 조국 통일을 좀 앞당기는 그런 결의의 핵, 통일의 핵, 좀 이런 의미로 좀 이 핵에 대한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로 향후 우리가 통일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천착하기보다는 완전히 그 새로운 어떤 높이에서 새로운 통일운동을 설계해야 되는 좀 그러한 좀 과제를 좀 안기는 그런 제8차 당대회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분명 북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비본질적인 문제에 더 이상 이제 우리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이 CEO와 합의하고 협의해봐야 지키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오너하고 이렇게 협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경험 또는 유사 사례에서 확인받듯이 북도 이렇게 최고 정상끼리 만나가 합의했는데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북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아무리 갖고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 해도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습득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이제 이거는 이 문제보다는 바로 근본 문제, 정치 군사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선하면서 가겠다는 것을 이번 제8차 당대회를 통해서 명확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걸맞는 어떤 시각과 높이에서 통일운동을 좀 풀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절박한 과제를 안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인식의 전환, 또 북에 대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운동에서 주어진 숙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통일운동 이 측면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발제 내용을 다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향후 그래서 우리가 그 통일운동을 전개감에 있어서 핵심적으로는 선평화 후통일 그 담론 체계를 좀 깨야 된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아주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경제가 곧 평화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아까 선평화 후 우리가 좀 갖고 보면은 통일이 곧 평화다. 좀 이 구호를 좀 높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평화를 통해서 통일을 추동한다가 아니고 통일을 통해서 평화가 추동된다는 이 논리적 패러다임의 전환. 그래서 통일이 그래서 그런 어떤 담론과 구호를 명확히 드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그 좀 중립적이고 그 일반 개념적인 의미에서의 평화운동 이건 좀 지향하고 명확하게 통일을 통해서 평화가 온다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이후 통일운동이 좀 전개돼야 되는 그런 관점이 아주 중요해졌죠. 그러면 이것이 갖는 현실적인 의미는 저는 이제 자주에 기반한 통일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북도 이제 당분간 남측
통일 문제를 직접적으로 좀 가져가기보다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 힘으로 어쨌든 통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약간 후순위에 밀려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실제 미국이 물러가는 것이 곧 통일을 앞당기라는 것은 이런 어떤 대국민적인 어쨌든 선전, 홍보 또는 설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한반도에서 물러가는 것이 곧 통일이다. 그 부분은 이제 한미동맹 해체, 대한민국 철수 이것을 좀 정면해내는 그런 어떤 통일운동. 그래서 그것을 개념적으로 조금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주에 기반한 그런 어떤 통일운동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앞으로 향후 통일운동을 전개하면서 조금 그 운동의 방향 전환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바로 한반도 비핵화 투쟁은 이제 조금 이 시점과 초점이 맞지 않는 그런 좀 투쟁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이 한반도 비핵화 투쟁을 앞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투쟁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곧 그 통일이고 한반도의 평화가 곧 미국을 이겨내는 그 문제이고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평화가 가능하고 또 평화체계가 구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민족의 핵, 통일의 핵으로 이렇게 보자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두 번 핵을 보유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다 그러면 그건 좀 엇박자이고 실제 이렇게 민족적 힘을 얻으면서 이 투쟁을 전개하기가 명백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투쟁을 전면에 내기보다는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투쟁으로 좀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그러면 북은 그렇게 사회주의 강국 그리고 건설이 자체 힘으로 가능하다고 했고 그리고 핵 보유를 통해서 미국을 이기겠다고 했고 그리고 좀 민족 대단결 관점에서 조국 통일을 이루기보다는 군사적 힘의 우위를 통해서 어쨌든 통일을 결과적으로 자주적 통일을 이루어내겠다는 이런 좀 방향이 선회가 되어진 상황에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 북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는 이런 통일운동의 실천적인 전환과 함께 북에 대한 좀 이해, 생각, 의도를 잘 읽기 위해서 제가 항상 눈이 강조해왔던 북바다의 운동을 보다 좀 시민운동적 차원에서 강화하고 좀 접근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들이 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번 제8차 난대회에서 우리에게 주는 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좀 주제이고 키워드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제8차 단계의 분석과 우리 통일운동의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칠까 합니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동안 8차 당대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빠지나요? 좀 채팅으로 좀 원활하게 소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한 거예요? 오늘의 강연 내용이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인터넷상의 이런 불안정이 좀 있어서 좀 완전히 집중되기는 힘든 조건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비대면 상황이 저희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고, 그럼 이런 노하우와 이런 과정도 계속 경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고, 오늘 강연을 좀 더 이제 글로 하면 이제 이상님께서 통일뉴스에 지금 8차 당대 총론 분석, 대내 관계 분석, 그리고 대관계 분석 이렇게 세 차례 통일뉴스에 기재를 하고 계십니다. 그 글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더 집중적이 있을 것 같고,
제 얼굴이 안 나오는데 제가 질문을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질문을 한 세 가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패널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8차 당대의 특징 중 하나가 저 혁명 위협의 계승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혁명 위협의 계승기, 새로운 발전기, 이렇게 혁명과 건설의 시대 구분을 정립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8차 당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고, 다시 혁명 위협의 계승기, 새로운 발전기, 뭐 이렇게 시대 구분을 정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이전의 역사적 발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김일성 시대는 어땠는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는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은 김정은 시대 혁명위협 계승기과 새로운 발전기, 여기다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자세히 역사적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김정일 대표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좀 답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일기 이제 북해 시기 구분할 때 일기를 이제 김일성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면 김일성 시대의 그 주요 핵심 과제는 그런 거였겠죠. 우리가 역사적 추론을 한번 해보면 그런 겁니다. 당연히 일제 식민지로부터 조국을 강국시키는 것이 1차 대전차 과업이었겠죠.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김일성 시대 때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핵심적인 혁명 과제는 무엇일까 하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죠. 바로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죠.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하기 위해서는 지도 이념, 그리고 제도와 질서, 그리고 그것에 맞는 국가의 어떤 그 체계를 완비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김일성 시대 때 구축해야 될 핵심적인 과제였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김일성 시대는 매우 성공적으로 그 어떤 본인에게 주어진 그 시대적 과제를, 혁명적 과제를 해냈다, 이렇게 보죠. 일제로부터 조국을 해방시키기도 했고, 그리고 사회주의 제도를 확고하게 이렇게 정립시켜냈던 분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당시에 주어진 그 혁명적 과제를 명확하게 수행해냈던 시기가 바로 김일성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로 이제 김정일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기 때는 핵심 그 혁명적 과제가 뭐였을까 보면 70년대 이제 사회주의 침착기를 거쳐서 80년대로 오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죠. 체제 전환이 일어나기도 하고 체제에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시기. 그리고 사회주의 내에서도 이제 이념적 갈등 또는 체제적 갈등, 중소이념의 갈등, 그래서 거기에서 자주를 지켜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 체제 전환 속에서도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두 가지 핵심 그 어떤 과제가 있겠죠. 하나는 체제를 수호해야 되는 문제. 체제 전환이라는 그 어떤 세계사적인 격변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미국이 이 틈을 틈타서 미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극강의 어떤 대북 적대 정책 속에서 이 사회주의 체제를 이제 수호해야 되는 이런 어떤 문제가 가장 핵심적이죠. 그와 동시에 아까 내부적으로는 중소분쟁 이념에서 우리가 확인받듯이 사회주의 내에서도 어쨌든 그 이념적 갈등과 체제 갈등이 일어나면서 분리가 되고 있는 이런 속에서 자주를 지키면서 북체제를 좀 결속시키고 단합시키는 이런 어떤 두 가지 과제가 핵심적이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든 우리가 결과론적인 어떤 접근이고 분석이 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것을 해내셨죠.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해서 해냈다. 그러면 상기에는 뭐면 이제 뭐랄까? 그러면 1기와 2기에서 그래서 체제를 만들고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고 그 체제를 지켜내고 그러면 이제 상기에 있던 이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당대에서 정통과 개성, 혁신으로 이렇게 세 키워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통과 개성의 의미가 1, 2기의 그 정통 개성을 되도록 김정일 위원장은 갖고 와서 어떻든 김정은 중심의 그런 수령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정통과 개성 측면에서 이제 계속 어떻든 1기, 2기 때 이루어졌던 그 혁명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그
그것을 선언했고 그것을 적어도 1차적으로 수령의 어떤 유일사상 체계 확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공시켜내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혁명위협의 이제 어떤 개성기 이런 어떤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후에 이제 나서는 문제가 바로 이 사회주의 강국으로 표현되어지는 새로운 발전기를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혁신에서 그런 어떤 1기 때, 2기 때 숙제가 해결되어진 상황 속에서 마지막 남은 이제 관문을 우리가 보통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가 물질 제도적으로도 자본주의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사회주의죠. 학술적으로 그렇다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조건, 대내적인 대외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보다 지금 낙후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정상화해서 이제 경제적 영역까지도 이제 자본주의를 이겨낸 그런 어떤 제도로서의 사회주의를 반듯하게 만들어내겠다. 그것이 바로 표현되어지는 어떤 개념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어떤 과제, 한국에는 혁명 전통 개성을 통해서 수동의 어떤 유일상식이 확립되어졌고,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발전기라는 이 의미 속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해내야 되는 시대적 과제를 또 혁명적 과제를 김정일정이 안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수령 체계라는 것은 후계 체제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후계자를 통해서 이 혁명 전통이 계속 대를 이어서 갈 수 있겠고, 그 후계 체제까지 구축하는 것을 우리가 혁명 과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후계 체제의 안정적인 구축, 이 두 가지 이제 과제를 안고 발전기라는 이 어떤 시대 구성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정, 우리가 남한식으로 표현하면 국정 운영을 해 가려고 하고, 당도 그것을 이제 8차 당대를 통해서 방적 기대를 해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질문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혁명과 건설의 시대의 구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본다면, 김일성 주석 시대는 이제 혁명의 정착기, 뛰어넘어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 혁명의 과도기 체제 수호, 이 부분이 키워드인 것 같고, 이번 김정은 8차 당대 시대는 혁명의 개선기와 새로운 발전기, 사주의 강성대국을 만들어내고 후계 구도를 꼭 정착시키는 이러한 과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 구분을 개선기, 발전기 이렇게 했다는 의미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계속해서 넣어주시고, 예. 두 번째 질문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8차 당대에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우리 국가 제일주의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또 김정은 위원장 시대가 되면서 많이 언급되었던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를 보면 우리민족 제일주의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 성군정치,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근데 이번 8차 당대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우리국가 제일주의, 그 다음에 인민대중제일주의,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자강력도 있겠지만, 그럼 이 부분들이 이것이 이제 변화되고 정착화된 개념으로 완전히 봐야 될 수도 있는 건지, 예, 그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이제 그 정치 방식, 김정은식 정치 방식이 이제 우리 국가 제일주의, 또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 방식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볼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적 시각, 우리가 남측 시각으로 보면 이런 두 가지 오류와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이것을 경계하면서 이 부분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는 대체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군정치를 대체해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이렇게 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봐버리면 뭔가 그러면 시대 구분에 있어서 단절적인 개념이죠. 1기, 2기, 3기 대체했다는 것은 뭔가 분절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북의 혁명 전통의 역사에서 우리가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분절과 단절의 개념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통과 개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수령,
선대혁명 이후를 그대로 안고 그대로 정통화 개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단절과 분절, 대처 이런 어떤 의미로서의 지금의 김정은식 그 정치 방식을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중 제도주의 정치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국가 제도주의 시대 부분 이런 것들이 그 김정일 국가인의 시대를 대체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경계하면 두 번째 우리가 연동해서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정통과 개선하는 관점에서 그러면 1기와 2기, 3기가 시대 구분을 했는데 3기의 수령 최고 존엄으로서 이끌어가고 있는 자기의 정치 이념, 통치 이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그래서 총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말하는 이제 추상적 이데올로기는 주체 사상이라는 게 있죠. 이 틀 속에서 그 하위 담론으로서 시대적 성격에 맞게끔 하위 담론으로서 그 지도자가 그 시대 성격에 맞는 통치 방식과 지도 이념을 내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3대 이념이라는 것이 바로 김정은식 때 2기,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약 10년 총비서까지 되기까지 한 10년 걸렸죠. 정확하게는 9년인데 10년 이후에 이제 총비서로 되면서 위사상 체계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1기는 이제 1기 김정일 시대는 이제 이거로서 이제 마감을 지금 2기 김정일 시대의 시대 그 당대에 자기가 이끌어갈 그 시대 이념으로서 그 세 가지 이념을 이렇게 들고 옵니다. 그래서 이건 주체 사상과 배치되느냐 아니다. 주체 사상이라는 그 틀을 허용하는 하위 담론식으로 해서 지금의 시대적에 맞는 시대 이념으로서 세 가지 이념을 갖고 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3대 이념과 그리고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 그리고 인민대중 제일정치 방식을 그런 과거의 그 선대 수령들의 대체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잘못이 있어서 새로운 이렇게 그 통치념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통과 개선하는 선에서 갖고 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당면에서 필요한 그 시대적 이념이 뭘까를 스스로 진단한 결과 그런 어떤 시대적 규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시대적 이념을 채택했다. 좀 이렇게 해석한다면 향후 앞으로 그 김정은식 그 통치 정치 방식은 어쨌든 그 미국과 제일주의 시대라는 그것은 사회주의 강성국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렇게 시대 규정을 규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민을 항상 앞서서 인민에 의거해서 인민에 복무한 그런 정치 방식으로 자신은 향후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이것을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자꾸 이제 대체했다. 또는 이렇게 좀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고, 정통과 개성이라는 관점에서 당면에서 시대 이념을 그렇게 규정해서 향후 김정은식 통치의 형상을 그렇게 가져가겠다. 또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그 정통과 개성에서는 단절과 분절의 개념이 아니고 이어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인민대중제일주의 이민일촌도 사실은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백성을 하늘쯤 모시겠다. 그리고 그때도 김일성 주석의 정치 방식이 이민 정치의 방식에서 그것이 바로 인민에 의해서 인민에 복무하는 것이 바로 이미 그때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의 시기에 있어서 김정은 이기를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보다 더 좀 절실해졌고 이것이 더 당면에서는 맞겠다는 이 이제 판단을 해서 이것이 들고 나온 것이지 대처하고 분절되고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있는 통치 방식을 들고 나왔다. 정치 방식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우리가 오류를 경계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노림적 제일주의가 우리 국가 제일주의로 대체된 것이 아니고 성군 정치가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대체된 것이 아니고 전통과 개성의 입장에서 이어져 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핵심인 것 같고 저는 김정은 시대의 우리 국가 제일주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자력갱생 전략 이 세 가지 키워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세 번째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와 관련해서 이번 당대에 언급이 있었는데 특히 첨단 군사 장비 반입 그리고 한미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정세를 전망하면 또 올해는 3월 초에 한미합동 군사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초에 한미합동 군사 훈련이 재개되느냐 아니냐가 또 정세의 핵심적인
지점일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면 남북 군사 공동회를 통해서 북한과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있었습니다. 3월 초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재개 여부를 둘러싼 정세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 표현 속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좀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를 이제 한번 들여다봅시다. 1월 아까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최근에 그 바이든 그 대통령 주가 당선 전화에서 핵심은 두 가지였죠. 어쨌든 한미 동맹 예찬론, 여러 가지 발언을 종합하면 결국은 한미 동맹 예찬론. 그리고 당선 축하에 있어서는 뭐 미국과 함께 가겠다. 그게 이제 한미 동맹의 그 핵심 미국에서 이렇게 갑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한국과 같이 간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국군 통수권자가 그대로 받아서 썼다는 것은 그만큼 한미동맹을 우선시해서 어쨌든 남북관계 이후에 그 대외관계를 풀어가겠다는 것을 명확했기 때문에 그 말은 곧 역설적으로 당대의 북의 제8차 당대회가 완전히 180도 배치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건 문 대통령의 생각에는 남북 대화의 관계 개선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이건 비하지 않은 것이죠.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왜 그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는 남북 관계 개선보다는 좀 한미 동맹 속에서 어떻든 국방력을 강화하고 그 대전제는 결국은 군사 작전권을 가져오겠다는 이 정책을 우선시 해서 이것만이라도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런 좀 생각 속에서 아마 그런 인식의 단면을 드러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이 정부의 핵심 당면 과제인 군사작전 지휘권도 저는 못 가져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못 가져오고 남북관계도 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이렇게 잡지 못하는 그런 좀 희대의 아픈 좀 성과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번 10월 달에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은 이렇게 명확하게 했죠. 아직 시기상조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그 군사 작전 지휘권 반환 조건의 3대 조건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합의한 내용 있죠. 군사 작전 능력의 향상, 정확한 기획령이 모였는데 그 다음에 핵 미사일 대응 능력의 비비, 그리고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의 개선. 이 세 가지 조건이 돼야 이제 비상시에서 군작전 지휘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인데 이걸 누가 판단하느냐. 결국은 미국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냥 주관적이죠. 객관적인 지표에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 미국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속내가 바로 이번 10월달에 한미 연례안보 군사협의회에서 바로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죠. 그런데도 남북 관계를 우선하지 않고 어떤 한미 동맹 체제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통해서 이걸 한번 받아보겠다. 이거는 굉장히 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그런 좀 정무적 감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북의 그런 요청에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한 것이죠. 또 그 거절의 의미는 아까 북과 협의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보면 마치 남북 관계를 열어놓고 뭔가 좀 융통성 있게 접근하겠다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말장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말장난을 넘어서 죽도 밥도 아니고 오히려 미국의 신기를 건드리는 또 다른 얘기를 하죠. 문 대통령이 그리고 이 정부가 일관하게 했던 그 워딩은 한미 동맹의 문제는 한국과 미국과의 문제다. 그래서 북이 이렇게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일관되게 했는데 갑자기 북과 협의하겠다.
좀 생뚱맞은 발언이 돼버린 거죠.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렇게 한미동맹 문제를 왜 국가 그 협의에서 풀려고 하지? 그럼 또 의심의 경계에 또 문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는 누구로부터도 수용할 수 없는 어떤 제안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경계하고 의심 있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양쪽 다 지금 그러면서 또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게 논란과 반격의 소재가 되거든요. 이런 쓸데없는 어찌 보면 그 불필요한 정치적 워딩을 구사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논란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남북 관계를 개선할 의지와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그러면 뭐 국가 협의할 생각이 있느냐? 그거는 저는 그냥 아주 이렇게 그냥 답변석에서 있는 그냥 워딩이라고 보고 그래서 좀 강단 있게 아까 남북 관계 복원을 통해서 아까 근본 문제 해결이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그런 자주의 정신, 민족 자결의 정신으로 되돌아와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생각이 없는 한 좀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마지막 남은 1년 4개월 동안의 남북 관계는 좀 어둡지 않을까 이런 좀 조심스러운 정세 전망을 좀 해봅니다. 예, 아이고 좀 많이 깝깝하게 들리는데 또 3월 초 예정된 한미합동 군사훈련 재개 여부가 또 올해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핵심의 정세가 될 것 같습니다. 평화통일센터 또 미군 조직 부상 공동행동에서도 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한 그런 실전 활동들을 이제 벌여나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촉구에 대한 실천 활동을 이제 강력하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8차 당대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저희 통일운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평화통일센터 안에서도 여기에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고 그래서 오늘 코로나 상황임을 뛰어넘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 강연 자리를 가졌습니다. 좀 여러 부족한 점이 많았을 건데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사장님 강연은 말씀드린 대로 통일뉴스에 지금 세 부분을 나눠서 이제 연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좀 숙독하시는 게 오늘 강연에 이어서 좀 도움이 되는 방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생해주신 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초 방송 온라인 생방송 많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양해해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런 비대면 시대에 또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